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다음 달 19일부터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안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게 될지, 또 투자자 보호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날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뭐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야 약간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정말 그날이 생생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래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2017년, 2021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네. 이 투자만 하면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곳저곳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근데 네. 변곡점을 찍은 게 2022년도 5월 달에 누나테라 사태가 발생이 되고 좀 있다가 네. 다시 FTX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용자라든가 투자자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그런 이용자들이라든가 뭐 투자자가 이렇게 피해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존해 준다든가 피해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법률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여러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안 그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하면 그 법으로서 좀 제도적으로서 이 수용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21대 이제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진통 끝에 그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인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그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네. 7월 18일 공포가 돼서 올해 이제 7월 19일부터 다음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시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꼭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일 큰 건 뭐냐면 역시 그 가상자산 이용자의 어떤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네. 그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불공정 거래를 행위를 했을 때 네.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어떤 제재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성문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산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맡겨놓고 네. 운영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고객이 맡겨놓은 재산하고 가상자산이 걔네 갖고 있는 재산을 분리해서 갖고 네. 있어야 되죠. 근데 원래는 법에는 분리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원래 이용자로부터 이체받은 예치금하고 네네. 고유 재산하고 분리해서 분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해야 그 되는데, 다음에 네. 그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고 있지는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그 기관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게 이번 법안에 담겨 있는 담겨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네. 그 이해관계인하고 거래가 금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금지한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두 가지 조항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시세 조정을 한다든가 시장 시설을 교란시켜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법안에 그런 부분이 포섭이 돼서 네. 그 이용자 법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그 법에는
그런 부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라든가 제재 권한도 또 담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예.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이제 금융위 컨트롤 타워가 네. 금융위는 맞는데 네. 그 밑에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FIU가 있죠. 검사를 하죠. 근데 검사를 하는데 이 그 검사에 대한 근거법이 네.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특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특검법은 그 자금 세탁을 주로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한 뭐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네, 네. 그 불공정 행위랑 완전히 틀린 것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FIU에서 검사를 나가도 네.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네. 불공정 행위라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네.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 쪽에서는 네. 약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법에는 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기대가 큰데요. 일단 네. 7월 19일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교수님 보시기에 투자자들 피해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아, 물론 줄어들죠.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불법 행위 중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시세 조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다든가 그리고 큰 틀에서 뭐 시장 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킨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네.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성문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 강력한 위화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징벌적인 벌금 뭐 3배에서 5배까지 또는 이익액의 3배, 네, 5배. 그렇죠. 예, 5배까지 그리고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네. 그런 법률안을 이 법에 담아놨다. 아,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명문화시켰어요. 네, 그것도요?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양형 같은 네, 양형 기준이- 기준을 명확히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 만약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해 이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그런 네. 가해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문화된 네.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을 이제 뭐 구속을 시키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받을 수만 있으면 괜찮을 네. 텐데 앞으로 그럼 이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진 않고요. 네. 예치한 건데 뭐 실제로 거래소가 뭐 해킹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놨습니다. 지금요. 아, 네.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 책임보험 그래서 전배보험이라 주로 얘기하는데 네. 그런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만약 그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만큼 예치금을 쌓아서 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게끔 이렇게 해놨고 네. 이번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별도의 보험을 가입시켜서 네.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 디파짓이라고 하잖아요. 네.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이 고객이 어떤 투자자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좀 2중 3중으로 그럼 마련해 두었다. 1인당 뭐 최대 얼마까지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렇죠. 한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법 시행된 것을 전후해가지고 네. 별도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맞는 건가요? 근데 그건 좀 약간 다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법정화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같이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이자를 네. 받게끔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뭐 D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돌려준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네. 또 자기가 이제 맡기면 뭐 지갑 보관 업자는 물론 그 가상자산을 보관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지갑 보관 업자보다는 이제 거래 업자가 네. 더 활성화돼 있고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것이지 네. 가상자산을 맡겨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 수수료를 낸다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콜드 월렛하고 핫 월렛인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 개념도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코드월렛하고 핫월렛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네. 지갑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을 본 적은 없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지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전자지갑은 자기가 직접적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소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네. 지갑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거래소에 위탁돼 있는 지갑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뜨겁다고 그래서 핫월렛, 네. 핫월렛이라고 얘기하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네네, 그렇죠. 그건 이제 코드월렛 이렇게 네. 분류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코드월렛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좀 더 안전하시죠. 콜드가 더 안전하다. 네네, 핫보다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인터넷과 연결된 네, 핫월렛은 그렇죠. 좀 넣다 뺐다 좀. 아니 거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네. 자기 지갑이 이제 관리되는 곳이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에서 침입한다든가 그렇죠. 침해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좀 있는데 네. 코드월렛은 언제든지 자기가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네. 원할 때마다 이 컴퓨터랑 연결해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코드월렛 쪽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여쭸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 내용만 담겨 있어서 좀 반쪽짜리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21대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19개나 있었어요. 이 관련해서? 네, 가상자산에서 네. 거기에는 이제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문화테러 사태, 뭐 FTX 기타 등 사태가 이렇게 막 발생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하게 먼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걸 먼저 만들고 2단계 법안에서 네. 좀 더 다듬어가지고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 이런 네. 부분을 포커싱 맞춰서 뭐 진입 규제라든가 발행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시제도 그리고 뭐 이 자율규제기구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가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이 밟아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개원은 됐지만 상임위 구성이 아직 다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또 돼야. 네.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아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 법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진입 규제라든가 발행 규제라든가 영업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길 예정인가 보죠. 네. 네. 지금은 아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2단계 법안에는 역시 이제 진입 규제,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하고 또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발행 규제 ICO, 뭐 IO 이런 얘기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발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율규제 기구가 없어요 지금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준,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시장을 다 감시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민간에서 먼저 보고 네. 난 다음에 그 종합적으로 감독 당국에서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율규제 기구라든가 자율감시 기구는 그 상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구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금투협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이 시장에도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단계 법안에 담겨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네. 있어요. 현재는 이제 진입 규제 자체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검법에서 네. 갖고 있는데 이 특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의무를 이행했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가상자산 네. 사업자 이제 진입을 뭐 신고 수리 이런 것보다는 그 고유의 이 특정 금융 정보잖아요. 네.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져야 되고 2단계 법안은 이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별도로 네. 뽑아서 이제 진입 규제, 발행 규제, 자율 규제 기구 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그리고 특히 뭐 공시제도 이런 부분도 네.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일단 1단계 법안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우선 들어갔고 이제 공백이 남은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2단계로 보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하고 그 이제 그 non fungible 토큰 NFT 의 네네. 가이드라인을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혼란스러워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이를 갖다가 오너브댐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네.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나펀지블 토큰의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제 네, 했는데 네. 이제 이슈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면서 이용자 보호법엔 NFT라든가 CBDC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NFT 성격 자체가 이게 과연 가상자산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하나의 그 에셋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성격 자체가 불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NFT 자체가 어떤 증권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으로 그 규율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가상자산을 보는 것인데 근데 NFT를 다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대량의 발행이라든가 어떤 네. 분할 가능성 그리고 어떤 거래 목적성 등을 봐가지고 이게 가상자산 쪽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NFT를 이제 발행하거나 또 유통하는 쪽에서 네. 특히 이제 유통 쪽이 될 것 같은데 유통 네. 쪽에서 자기네 판단해서 안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상자산 쪽에 속한다 그러면 이 특허법에 따라서 신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규율 체계도 준수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의 반응이 좀 다양합니다. 좀 일치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뭐랄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산업이 더 발전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발전이 안 되고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규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고가 터지면 계속 시장의 어떤 신뢰도성이라든가 투명성이 계속 결여돼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모 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도 횡령액을 갖다가 다 가상자에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원 손해봤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봤어요, 저도. 네, 횡령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네. 가상자산 시장에 투기를 하냐. 네, 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왜 다 날리냐 이런 식의 이슈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어떤 투자의 장이 아니라 투기의 원상이고 불법의 원상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네.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서 확실하게 가상자산은 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용자의 어떤 거래 안전성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이야 당장은 위축될 소지는 약간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네. 어떤 투자의 장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쨌든 있습니다. 상장 기준은 좀 강화되는 쪽으로 바뀔 네, 것 그렇죠. 같고 그렇다 네네. 보면 이제 상장 횟수가 줄어드는 등 소극적 모습이 처음에는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네네. 가능하겠네요. 아마 이제 9월 달에 네. 가상자산 사업자를 갱신해야 됩니다. 아, 네. 네, 2021년도 이제 9월 달에 신고를 했고 그게 네.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특검법의 신고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네. 개정이 됐고 네. 그 개정이 된 다음에 이제 시행이 2021년도부터 됐는데 9월 달에 신고를 해가지고 네. 지금은 37개 몇 군데가 지금 그 사업을 포기한 것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37개가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네. 거래업자가 27개고 지갑보건업자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다시 갱신을 다 해야 돼요. 네. 이제 갱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쪽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원화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갖다 내지 못하는 곳에서는 네. 또다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법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거래 중인 600개 코인 종목 가운데 상장 유지할지 폐지할지 네네. 기준을 만든다고 네네. 하던데 네네. 이러면 좀 시장이 많이 출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네.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이게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 네네.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전에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네. 600여 개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상장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의 절차를 이제 계속 거치는데 실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매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네.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떤 특정한 코인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주식이랑 틀려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백 배도 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요. 몇백 배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네. 아니면 원래 이제 발행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백서가 다 있거든요. 네. 사업계획서 비슷하게 이런 백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퇴출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정제를 해서 네. 이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코인의 어떤 시장을 위해서 좀 거래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이거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많은 걸 물어보십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이 되면 부담이 네네. 커질 거란 목소리가 많지 네. 않습니까? 혹시 유예 논의가 다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22대 총선에서 이제 공약으로 이제 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이제 과세 유예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비과세 한도 한도를 좀 증액하는 늘리는 부분에 거. 대해서 계속 네.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 시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할 어떤 소지가 형평성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네.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네. 비과세 한도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으면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가상자산은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규율 체계를 계속 따라가는데 어떤 네. 비과세 한도가 상당히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과세 형평성에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슈를 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과세를 유예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두 번째 유예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유세가 정답인지 아니면 뭐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정답인지 뭐 이런 부분은 네. 좀 잘 조율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과세가 있는 곳에 네, 세금이 세금이 있는 거니까요.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인데 다만 그 비과세 한도의 어떤 증액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해서 그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업 종료하는 거에 있어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투자자 재산을 그냥 맡겨놓은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근데 영업 중단하면 네, 영업 중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옮긴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인을 갖다 빼야 되는데 네. 자기가 그 코인 정상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래가 종료되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코드월렛을 빼가지고 갖고 가든지 네.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떤 청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마련해서 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네.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네.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상자산 자체가 법정 화폐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위험한 초고 위험의 자산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이게 계속 그냥 묻지마 이게 투자가 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묻지마 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서가 있다든지 특히 뭐 발행이 있다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하는 게 좋은데 특히 백서에 있는 내용이 네.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옆에서 야 이거 되게 좋아 막 그러면 투자했다가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투자한 것은 언제든지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주식시장 30% 이런 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확 폭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는 좀 신중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